안녕하십니까. 환경기능산을 강의하는 전화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이어서 31번부터 문제풀이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31번에 보면 C2H5OH의 완전산화시에 THOD 나누기 TOC의 비는, 자, 여기서 먼저 C2H5OH가 뭐가 되는 거죠? C2H5OH가 에탄올이죠. 에탄올. 자, 에탄올은 에틸알코올이라고도 해요. 자, 여기서 완전산화라는 것은 어떤 물질과 결합을 시켜주는 거죠? O2와 결합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따라서 THOD라고 하는 것은 이론적 산소 요구량, TOC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있는 산소량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값을 계산을 했을 때, 자, 먼저 완전연소식을 세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연소식은 호기성 분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에탄올을 산소와 결합을 시켜서 CO2와 H2O를 여러분들이 발생을 시키고, 왼쪽에 있는 C의 숫자가 오른쪽에 있는 C 앞으로 가시면 돼요. 자, 그리고 왼쪽에 있는 H가 6개죠. H 5개, 1개, 6개가 H2 앞에 오면 되겠죠. 자, 그래서 6개인데 H2가 되기 때문에 2분의 6은 3이 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산소의 개수를 왼쪽과 맞추시면 돼요. 그래서 오른쪽에 산소가 2개짜리가 2개 있으니까 4개, 그리고 1개짜리가 3개 있으니까 합이 7개예요. 그래서 7개를 산소 앞에 다 주지 말고 유기물에 산소가 하나 있으니까 하나를 줘요. 그러면 산소는 6개가 되면 되죠. 그래서 2분의 6은 3.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개수를 맞추는 거예요. 자, 그래서 THOD와 TOC의 값을 계산을 하라고 했을 때, 자, 여기서 THOD라는 것은 어떤 값을 나타내느냐면 3O2가 THOD가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TOC라는 것은 유기물 중에 있는 탄소니까 C2가 TOC가 되는 거죠. 자, 따라서 THOD의 값을 여러분들이 계산을 하게 되면 3 곱하기 32, 그리고 TOC의 값을 계산하면 탄소가 10이니까 2 곱하기 12. 단위는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램을 사용하셔도 되고 아무런 관계 없어요. 자, 따라서 얼마의 값을 나타내느냐면 4.0의 값을 나타내게 되겠죠. 자, 그리고 32번 문제 보시게 되면 화학적 산소 요구량 COD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COD에 대한 설명이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러면 BOD와 COD의 값들이 설명이 되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자, 먼저 값을 보면 측정하는데 오일이 소요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일에 관계되는 내용은 뭐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죠? BOD에 대한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납은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동일한 값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화학적 산소 요구량과 동일한 값을 가지는 게 아니죠. 그리고 답은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유기물도 산화시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는 것은 BOD,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지 않는 것은 COD. 따라서 COD에 대한 설명은 다음의 설명이 맞습니다. 그리고 시료 중에 호기성 미생물의 정식과 호흡작용에 의해서 소비되는 용존산소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라본 같은 경우에서도 BOD에 대한 설명. 따라서 정답은 답은이 되겠죠. 그리고 33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33번에 보면 포기조의 유입량이 1765m의 삼성/day, BOD의 총량은 250kg/day. 여기서 여러분들이 총량이라고 하면 BOD의 농도 단위가 kg/m의 삼성, 그리고 폐수량 m의 삼성/day를 곱한 값을 우리가 총량이라고 합니다. BOD의 용적 부하가 0.4kg/m의 삼성/day로 포기조의 체류 시간을 계산을 하시고 그랬어요. 그러면 포기조의 체류 시간을 계산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해당하는 여러분들이 식을 먼저 세우는 거예요. 자, 그래서 풀이를 여러분들이 같이 보시게 되면, 자, 체류 시간이라는 식은 용적 나누기 유량이 되겠죠.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 유량은 1765m의 삼성/day라고 주어졌어요. 자, 그럼 뭐만 계산하면 되죠? 최적을 계산하면 돼요. 그래서 문제 조건에서는 최적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BOD의 용적 부하를 이용해서 최적을 계산해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러면 BOD의 용적 부하가 kg/m의 삼성/day라는 단위가 나와 있어요. 자, 따라서 kg/day라는 것은 BOD의 총량, 따지면 말해서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는 BOD의 총량이 250kg/day로 주어졌어요. 그래서
BOD의 농도 곱하기 유량이라는 값이 250kg/day라는 값으로 주어졌다는 소리죠. 자, 그러면 뭐를 계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필요로 하는 최적을 계산을 할 수 있어요. 용적이 최적입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식에 대입을 하시면 BOD의 용적 부하가 0.4kg/m의 삼성데이, 그리고 총량이 250kg/day, 따라서 최적 버위를 계산하면 625m의 삼성이 나왔어요. 그럼 이 625m의 삼성을 어디다 대입하면 되는 거죠? 용적 자리에 대입을 하시고 유량은 1765m의 삼성 per day가 되는 거죠.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시간 단위가 체류 시간, 우리가 정답에서 요구하는 체류 시간이 hour예요. 자, 그런데 유량의 시간 단위가 지금 얼마죠? 여러분들 지금 포기조의 유입량의 시간 단위가 뭐죠? day. 그래서 day를 hour로 고치기 위해서 하루는 24시간을 여러분들이 보정하시면 되겠죠. 따라서 8.50 hour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이 문제 조건 자체 내에서는 문제를 조금 간단하게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총량의 값이 주어졌다는 것을 미리 알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34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물속의 단백질과 같은 유기질소의 질산화가 진행됐을 때 다음 중에서 가장 늦게 생성되는 물질은, 자, 여러분들은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질산화입니다. 질산화. 질산화가 이루어졌을 때 가장 늦게 생성되는 물질이라는 것은 최종 생성물이 어떤 물질인가를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시험 문제에서는 질산화 과정도 잘 나오기 때문에 질산화 과정을 알고 계시면 맨 마지막에 발생되는 물질이 정답이 되는 거예요. 자, 따라서 가장 먼저 NH3N, NH3N이 암모니아성 질소입니다. 자, 암모니아성 질소가 산소하고 결합해서 산화가 일어나게 되면 NO2N, NO2N이 아질산성 질소죠. 자, 그리고 아질산성 질소가 산소와 결합해서 질산화가 이루어지면 NO3N, 질산이온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들 시험에 질산화 과정으로 바르게 된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시험에 나왔을 때 여러분들 찾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문제처럼 가장 나중에 생성되는 물질이다 그러면 NO3가 정답이 됩니다. 자, 그리고 35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5번 문제 보시게 되면 입자의 농도가 큰 경우에 침전으로 입자들이 서로 방해함으로써 그랬어요. 그래서 서로의 방해를 일으키고 독립적으로 침전하지 못하면 침전물과 액체 사이에 경계면을 이루면서 진행되는 침전 형태로서 방해 침전이라고도 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침전조가 있어요. 침전조가 있으면 입자들이 응집제나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큰 펄럭으로 형성이 돼요. 그럼 이런 식으로 큰 펄럭이 형성되거든요. 이 큰 펄럭을 뭐라고 그러냐면 집단체라고 그래요. 그래서 집단체인데 응집제는 플러스가 되더라도 콜로이드성 물질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체가 마이너스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발력이 작용하는 거죠. 입자들끼리는. 자, 이런 식으로 서로의 방해를 일으키면서 침전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런 침전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침전지에 어디에서 발생을 하느냐 하면 침전지의 중간 부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방해를 일으키면서, 다시 말해서 간섭을 일으키면서 침전지 중간에서 침전한다고 그래서 우리가 사명 침전이라고 하고, 그리고 지역 침전 또는 간섭 침전이라는 말을 하게 돼요. 자, 따라서 정답은 지역 침전이 되니까 답은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침전의 종류에는 네 가지가 있죠. 1형, 2형, 3형, 4형. 우리가 꼭 숙지를 해 놓으시라고 했어요. 그리고 36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36번에 보시게 되면 다음에서 설명하는 폐기물의 안정화법에 해당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 보기를 보면 여기서는 고형화하는 방법, 고형화법을 여러분들이 찾는 거예요. 자, 먼저 고농도의 중금속의 폐기물에 적합하다. 그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포틀랜드 시멘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고형화법 중에서 시멘트가 들어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답으로 찾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보기 중에 시멘트 없죠? 시멘트 없죠? 시멘트 없죠? 그래서 정답은 답은이 됩니다.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보기 중에서 시멘트라는 말이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이 되는 거고, 가장 핵심은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시멘트 기초법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37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중에서 퇴비와 공정에 있어서 분해가 가장 더딘 물질은 그랬어요. 분해가 가장 더딘 물질이라는 것은 가장 나중에 분해되는 물질이라는 뜻입니다.
자, 따라서 보기 중에서 가장 나중에 분해되는 물질은 섬유질 성분이 되는 리그닌이 가장 나중에 분해되죠. 그래서 정답은 리그닌. 이렇게 암기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38번 문제로 들어가겠습니다. 38번에 보시면 폐기물 관리 법령상 지정 폐기물의 종류 중에서 부식성 폐기물에서 폐알칼리의 기준으로 옳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면 폐알칼리와 폐산에 대한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 풀이해 보시게 되면 폐산과 폐알칼리에 대한 정의는 pH로 내리게 됩니다. pH로 내리고 폐산이라는 것은 pH가 2.0 이하. 자, 그리고 폐알칼리라는 것은 pH가 12.5 이상을 여러분들이 나타낸다고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번에 보시면 액체 상태의 폐기물로서 수소이온 농도 지수가 2.0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 2.0 이하라고 그랬으니까 뭐에 대한 설명? 폐산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자, 그리고 납은 5.6, 8.6, 12.5가 되니까 랍은이 뭐가 되는 거죠? 폐알칼리에 대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랍은. 따라서 여러분들이 폐산은 2.0 이하, 폐알칼리는 12.5 이상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3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A 도시의 쓰레기를 분류하여 다음 표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이 쓰레기의 평균 함수율을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평균 함수율을 계산을 하는 방법은 자, 지금 보시다시피 중량 퍼센트와 그리고 함수율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자, 각각을 곱합니다. 50 곱하기 10 플러스 30 곱하기 50 플러스 20 곱하기 5. 그래서 각각을 곱해서 더한 다음에 전체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100을 해주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구성 중량이나 함수율 중에 하나를 퍼센트를 미리 없애요. 그런 다음에 서로 곱하고도 하고 곱하고도 하고 하셔도 되죠. 그래서 50 곱하기 0.1 플러스 30 곱하기 0.5 플러스 20 곱하기 0.0을 하셔도 되고 반대로 하셔도 돼요. 10 곱하기 0.5 플러스 50 곱하기 0.3 플러스 5 곱하기 0.2. 그래서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가장 계산하기 쉬운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돼요. 따라서 계산을 하시면 21%라는 값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40번 문제 보면 다음 중에서 로터리 킬런 방식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로터리 킬런에서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있다고 그랬죠. 뭐가 있어요? 열 효율입니다. 그래서 로터리 킬런 같은 경우에서는 열 효율이 높은 장치예요? 아니면 낮은 장치예요? 열 효율이 낮은 장치예요. 자, 따라서 가번에 열 효율이 높고 적은 공기부로도 완전 연소가 가능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열 효율이 높고가 아니라 열 효율이 낮고 이렇게 돼야 되니까 정답이 되는 거죠. 나번에 예열이나 혼합 등의 전처리가 거의 필요 없다. 그리고 드럼이나 대형 용기를 파쇄하지 않고 그대로 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섭씨가스 세정 시스템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자, 따라서 틀린 설명은 갑은. 그래서 여러분들은 로터리 킬러는 열 효율이 낮다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1번 문제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파쇄 처리를 했을 때 발생되는 문제점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파쇄를 시켰을 때 여러분들 파쇄를 시켰을 때 가장 문제점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파쇄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먼지가 발생하겠죠? 그리고 소음이나 진동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폭발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라벌이 되는 침출수 발생이라는 것은 침출수라는 것은 폐기물을 매립한 매립장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 되겠죠. 자, 따라서 정답은 라번이 됩니다. 그리고 42번에 보시게 되면 폐기물의 분석을 위한 시료의 축소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시료의 축소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여러분들은 시료의 축소 방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세 가지에 해당하는 제목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각각의 제목에 해당하는 설명들도 시험에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축소 방법에서는 세 가지가 있는데 구획법이 있고요. 그리고 원추사분법, 그리고 교사법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따라서 정답은 면체분할법이 해당 사항이 없죠. 정답은 면체분할법. 그리고 43번으로 가겠습니다. 43번에 보시면 폐기물을 소각 처리했을 때 연료가 잘 연소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조건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연료가 잘 연소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완전연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완전연소를 위해서 설명이 잘못된 것을 찾으시오 이 뜻이에요. 자, 따라서 답은 공기연료비가 적절해야 된다. 공기연료비라는 것은 공기와 연료비가 적절해야 된다. 그래서 많은 것도 안 좋고 적은 것도 안 좋아요. 그래서 공기와 연료가 가장 최적의 비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다음에 공기와 연료가 잘 혼합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답은 완전연소를 위해서 가능한 체류 시간이 짧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체류 시간이 짧게 되면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그만큼 작아진다는 소리겠죠. 따라서 불완전연소가 되게 되죠. 따라서 체류 시간은 어때야 되죠? 체류 시간은 길어야 합니다. 그러나 보니 소강로는 점화 온도가 유지되고 재의 방출이 최소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정답은 답은 자, 43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니까 절대로 틀려서는 안 되겠죠. 그리고 4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소강로 형식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자, 여기서 여러분들 소강로가 뭐죠? 소강로? 연료가 연소하는 장소를 소강로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 풀이를 보시게 되면 연료가 연소하는 곳인지 아니면 다른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 제목을 정해놓은 건지를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모래를 유동 매체로 사용하는 게 유동상식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일반적인 도시 폐기물을 소각하기 위해서 전처리가 없이 소각이 되는 형태가 화격자 소각로가 되겠죠. 그리고 로터리 킬런이 있어요. 자, 따라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소화식이라는 우리가 소각로의 종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나번의 소화식이 정답이 되겠죠. 그리고 45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쓰레기의 저위 발열량을 계산을 합니다. 우리가 저위 발열량이라는 게 뭐죠? 고위 발열량. 우리가 연료를 연소를 하게 되면 발생되는 열량의 총합을 우리가 고위 발열량이라고 하죠. 자, 따라서 그 고위 발열량에서 수분의 정발 잡열을 제외시켜 준 값을 저위 발열량이라고 해요. 따라서 저위 발열량은 측정하는 방법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찾으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습니다. 가번의 합착식에 의한 방법, 나번의 단열 열량계에 의한 방법, 나번의 추정식에 의한 방법, 나번의 원소 분석에 의한 방법이에요. 자, 먼저 가번에 보면 합착식이라는 게 있어요. 합착식. 합착이라는 것은 우리가 합착법이라는 거 들어봤죠. 합착법이라는 것은 활성탄이나 실리카겔 같은 합착제를 이용해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서 저위 발열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나번과 다번과 라번에 해당하죠. 따라서 정답은 가번. 그래서 우리가 합착법이라는 내용을 자주 사용을 하고 흡수법이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어디에서 사용하는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다면 문제를 맞추는 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거죠. 그리고 46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폐기물의 선별 방법입니다. 선별 방법. 자, 선별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가번의 산화 선별, 나번의 공기 선별, 다번의 자석 선별, 라번의 스크린 선별. 자, 여기서도 우리가 선별이라는 것은 고르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그래서 분리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산화 선별이라는 말은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산화 선별은 못 들어봤죠. 그래서 산화 선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가번. 그리고 47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상당히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문제입니다. 그죠? 그래서 47번은 특히 여러분들 계산하는 문제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되는데 쓰레기 1톤을 건조시킨 후에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550kg이 되었다면 수분의 함량을 계산을 하시오 그랬어요. 자, 그러면 건조를 시킵니다. 여러분들 건조를 시켰어요. 그러면 건조 전의 값이 1톤이라는 값이에요. 그죠? 그래서 1톤이라는 값이 건조 전이니까 W1 몇 킬로그램이 되죠? 1톤은 1000kg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무게를 측정하였더니 550kg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550kg이라는 것은 W2가 되는 거죠. 그리고 건조를 시켜서 550kg이 됐다고 그랬으니까 P2라는 값은 얼마가 되었어요? 제로가 됐어요.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슬러지 공식에 보시게 되면 W1 곱하기 100-P1은 W2 곱하기 100-P2로 표시를 하는데 여기서 W1이 1000kg 그리고 W2가 550kg 그리고 P2가 제로라는 값을 나타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것은 P1을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따라서 P1에 해당하는 식으로 정리를 해서 계산하면 몇 퍼센트의 P1의 값이 나오느냐면 45%의 P1의 값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47번 형태의 문제들은 아주 중요하다고 항상 강조를 하는 부분이니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48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48번에 보시면 쓰레기 발생량을 산정하는 방법 중에서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자금량이 많고 번거로운 단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교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데 자금량이 많고 번거로운 단점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어떤 방법이 정답이 될까요? 가번의 직접 계건법이 정답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48번의 정답은 가번의 직접 계건법이 정답이 돼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팁에 보시게 되면 조사 방법에 대한 설명들이 나와 있거든요. 적재 촬영 계수 분석, 물질 수집법, 직접 계건법. 그래서 먼저 조사 방법에 해당하는 종류를 먼저 파악을 하시고 그리고 내용을 같이 기억을 해주시면 수험 준비에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리고 49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밀도가 450kg/m의 삼성이 생활 폐기물을 매립하기 위해서 850kg/m의 삼성으로 압축하였다. 압축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먼저 우리가 지금 계산하는 압축비를 계산을 하시오 그랬으니까 압축비를 계산하는 식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올려야 되겠죠. 그러면 압축비를 계산하는 식은 V1 나누기 V2예요. V1이라는 게 뭐죠? 압축 전의 부피. V2라는 게 뭐죠? 압축 후의 부피. 자, 그러면 문제 조건에서 폐기물이라는 값이 주어지면 폐기물에서 밀도를 나눠주시면 돼요. 자, 그런데 문제 조건에서 폐기물의 값이 안 주어졌죠. 그러면 밀도가 가지고 있는 중량 단위를 기준을 해서 지금 킬로그램 단위가 나와 있으니까 폐기물은 1kg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V1과 V2를 이렇게 나누셨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V1이라는 것은 바로 역수를 취해 주시면 돼요. 그럼 V1이 되죠. V2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V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된 V1에서 V2의 값을 나눠주시면 되죠. 그래서 어차피 1kg으로 밀도를 나눠주는 거나 분의 1이니까 역수를 취해 주는 거나 똑같아요. 대신에 계산하기가 그만큼 용이하다는 거죠. 따라서 V1을 계산을 하고 V2를 계산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1.87이라는 압축비의 값이 산정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5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인구가 18만 명인 도시에서 1일 1인당 2.5kg의 원 단위로 폐기물이 발생된 경우에 그 발생량은 단 폐기물의 밀도는 500kg/m의 삼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폐기물의 발생량을 미터의 삼성 per day로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요. 그죠? 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 조건에 보시면 폐기물의 밀도가 나와 있습니다. 그럼 폐기물의 밀도가 나와 있다는 소리는 단위를 보정을 하기 위해서 나와 있다는 뜻이에요. 그죠? 자, 그래서 먼저 1일 1인당 2.5kg이라는 폐기물의 발생량이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어떤 값을 곱하느냐? 18만 명이라는 인구를 곱해요. 그러면 kg per day라는 값이 나오죠. 근데 정답에서는 어떤 단위가 나와 있어요? 미터의 삼성 per day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kg per day를 미터의 삼성 per day로 환산하기 위해서 밀도가 주어진 거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한 다음에 2.5kg per 1일에서 18만 명을 곱한 다음에 500kg per 미터의 삼성이라는 밀도를 나눠주면 미터의 삼성 per day라는 값으로 환산이 되죠. 자, 따라서 계산하면 900m의 삼성 per day예요. 그래서 기본식을 여러분들이 이용해도 괜찮아요. 괜찮지만은 기본식을 굳이 이용을 하지 않고 단위를 맞추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항상 밀도라는 값이 주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킬로그램이나 미터의 삼성의 단위를 바꾸기 위해서 주어지는 값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밀도는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다시 말해서 정답에서 요구되는 단위에 따라서 나누셔도 되고 곱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정해진 방향은 없습니다. 그리고 51번 문제에 보면 고형 폐기물의 파쇄 처리 목적으로 거리가 먼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기서는 파쇄 처리 목적입니다. 가번의 특정 성분의 분리, 나번의 겉보기 밀도의 증가, 다번의 비표면적 증가. 여기서는 정답은 아니지만은 겉보기 밀도와 비표면적이 증가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오답으로 상당히 자주 나오는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부식 효과의 방지. 여러분들 파쇄하고 부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정답은 라번이 되고, 여러분들 파쇄의 특징에 보시게 되면 입경의 분포와
그리고 겉보기 밀도의 증가, 입자 크기의 균일화, 비표면적 증가, 유관물질의 분리, 소각시 연소 촉진. 자, 여기서 소각시의 연소가 촉진된다는 것은 왜 그렇죠? 연소가 잘 되기 위해서는 입자가 작아야 되나요? 커야 되나요? 입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연소가 잘 이루어지죠. 그래서 소각시 연소 촉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52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폐기물을 소각 시에 활용할 수 있는 열량은 폐기물의 총 발열량에서 소각할 때 연소 중에 수분이 수증기로 배출되는 응축률을 뺀 값이다. 여기서 응축률이라는 것은 수분의 응축률이나 수분의 정발 잠열이나 같은 말입니다. 그리고 수증기 1kg의 응축률은 몇 킬로칼로리인가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 우리가 자주 시험에 나오는 저위 발열량 구하는 식을 한번 볼까요? 저위 발열량은 고위 발열량 마이너스 600 9H 플러스 W다. 이런 식 아시죠? 자, 여기서 HL이라는 게 여러분들 뭐냐 하면, 자, HL이라는 게 저위 발열량이에요. 그리고 HH가 고위 발열량입니다. 그럼 고위 발열량이라는 것은 여기도 나와 있는 것처럼 연료를 연소했을 때 발생되는 총 열량이에요. 그러면 이 총 열량에서 뭐를 빼주느냐 하면 수분의 정발 잠열을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의 정발 잠열 또는 응축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정발 잠열 609H 플러스 W를 빼주시면 저위 발열량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H는 수소의 함량, W라는 것은 물의 함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문제를 찾는 응축률 또는 정발 잠열이라는 것은 600이라는 값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는 문제로도 나오고 여러분들 이론적인 내용으로도 상당히 자주 나올 수 있는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53번 문제 보면 옥탄을 이론 공기량으로 완전 연소시킬 때 질량 기준에서 공기 공연비를 계산하시오 그랬어요. 자, 먼저 여러분들 팁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공연비라고 하면 공기와 연료의 비입니다. 그래서 AFR로 표시를 해서 S미터의 삼성 per S미터의 삼성을 표시하면 최적 대 최적. 다시 말해서 공기량도 최적, 연료량도 최적이라는 뜻이겠죠. 자, 반면에 킬로그램 per 킬로그램으로 표시를 하게 되면 중량 대 중량, 공기량도 중량, 그리고 연료량도 중량으로 나타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공연비를 계산했을 때 우선돼야 되는 게 완전연소 반응식이 우선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완전연소 반응식을 계산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타내 주셔야 되는데, 먼저 공연비를 최적으로 계산했을 때는 반응식에 있는 산소의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 우리가 최적이라고 나타내면 기체 상태에서는 모든 물질은 22.4S미터의 삼성의 최적가의 값을 가지거든요. 그래서 산소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을 하면 산소량이 돼요. 자, 여기에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최적비 0.21로 나눠주면 공기량이 되거든요. 따라서 이 값은 공기량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연료 개수 곱하기 22.4S미터의 삼성을 하게 되면 뭐가 되는 거죠?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기량에서 연료량을 나눠준 값을 공연비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최적 같은 경우에서 여기서 22.4가 이렇게 생략할 수 있어요. 연료 개수는 무조건 1이죠. 따라서 산소의 개수에서 0.21을 나눠주면 우리가 계산하는 공연비를 계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중량으로 계산하면 산소 개수 곱하기 산소의 분자량 32kg, 그리고 공기 중에 차지하는 산소의 중량비 0.232로 나눠주면 공기량을 중량으로 계산이 되죠. 그리고 나누기 연료량은 연료의 개수 곱하기 연료의 분자량을 해주시면 연료량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여러분들은 공연비를 계산을 하는데, 지금 여러분들 문제상에서 출제되고 있는 이 옥탄 같은 경우에서는 시험에서 상당히 잘 출제되는 문제예요. 잘 출제되니까 굳이 여러분들이 계산을 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하느냐면 완전 연소 반응식 한 개를 여러분들이 나타내는 시간에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옥탄의 최적비로 계산하는 경우와 옥탄의 중량비로 계산하는 여러분들 공연비를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최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라는 값이 나오느냐면 약 59가 나옵니다. 그리고 질량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중량으로 계산하게 되면 약 얼마가 나오느냐면 15라는 값이 나와요. 그래서 이 값을 그냥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고 계시면 돼요. 내가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거나 없거나 하고 관계없어요.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얼마만큼 빨리 답을 찾느냐는 게 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반응식을 여러분들이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보다는 답을 외워놓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옥탄의 공연비는 최적으로 59, 중량비로 15라는 값. 자, 따라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질량 기준, 질량이 중량입니다. 질량 기준으로 답을 찾아라고 그랬으니까 얼마가 정답이 되느냐면 15라는 값이 정답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도 여러분들이 절약할 수 있고 그리고 정확하게 답도 찾을 수 있고 상당히 좋은 방법이에요. 자, 그리고 54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RDF의 구비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서 RDF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겠죠. RDF가 뭐죠? 일단은 고형화 연료입니다. 그러면 어떤 물질을 고형화를 했느냐? 가연성 물질을 고형화를 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했죠? 자, 우리가 종이나 비닐봉지 같은 가연성 물질 자체를 아주 작게 파쇄를 합니다. 파쇄해서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펜 크기로 압축을 시켜요. 압축을 시켜서 만든 연료를 고형화 연료. 그래서 RDF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먼저 그러면 이 RDF라는 고형화 연료의 조건에 보시게 되면 함수율이 어떻게 해야 되죠? 함수율이라는 것은 물이에요. 물의 함유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발열량이 떨어지겠죠. 왜? 우리가 연료를 연소했을 때 연료 중에 있는 수분을 건조를 시킨 다음에 연소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발열량이 떨어져요. 따라서 함수율이 낮아야 됩니다. 그리고 조성의 균일할 것, 제양이 적을 것, 그리고 칼로리가 높을 것. 여기서 칼로리라는 것은 뭐가 되는 거죠? 열량이 되는 거죠. 열량. 그래서 열량이 높아야지 발열량이 높아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염소라는 물질이 작게 포함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다이옥신이 적게 배출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등등. 그리고 RDF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 특히 시험에서 자주 여기서 구비 조건이 자주 시험에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55번 문제 보시게 되면 다음 설명하는 매립시설로 가장 적합한 것은 자, 매립시설입니다. 폐기물에 포함된 수분이나 폐기물의 분해 시 생성되는 수분, 빗물에 유입되는 침출수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것 그랬어요. 자, 그래서 자, 결론을 보시게 되면 여기에서 전부 다 뭐가 핵심이 되는 거죠? 물이에요, 물. 자, 물이 핵심이고 유출을 방지한다고 그러죠. 그러면 유출을 방지를 하려고 하면 차단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뭐를 차단하는 시설? 물을 차단하는 시설. 그래서 물을 차단하는 시설을 뭐라고 할까요? 차수시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계속해서 보시면 매립이 시작되면 보수 및 복구가 불가능하므로 완벽하게 설계 시공되어야 한다. 사용되는 재료는 합성 고무 및 합성 수직의 막이나 점토가 사용된다고 그랬어요. 따라서 차수시설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리고 56번에 보면 하나의 파면상의 모든 점이 파원이 되어서 각각 2차원적인 구면파를 사출하여 그 파면들을 둘러싸는 면이 새로운 파면을 만드는 현상을 의미하는 것은 자, 뭐에 대한 설명이 될까요? 호이겐스 원리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호이겐스 원리가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7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7번에 보면 측정 음압이 1PA가 파스칼입니다. 1파스칼일 때 음압 레벨은 몇 데시벨, dB를 우리가 데시벨이라고 했습니다. 몇 데시벨이 되느냐? 그럼 음압 레벨이라는 것은 SPL이라고 해요. 그래서 나타내는 식은 20로그 P0분의 P라고 하는데 여기서 P0의 값은 기준값이기 때문에 미리 정해져 있습니다. 얼마로 정해져 있느냐면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 퍼 제곱미터. 여기서 대문자 n을 뉴턴이라고 해요. 그러면 내가 P0라는 값을 모르면 문제를 못 푸느냐? 못 풉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P0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 퍼 제곱미터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리고 P라는 값이 얼마냐 하면 측정 음압이 됩니다. 그래서 1파스칼이 되는 거죠. 자, 따라서 여러분들이 P0 자리에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5성 뉴턴 퍼 제곱미터를 대입하고 그리고 P 자리에 1파스칼을 대입을 하시게 되면 93.98데시벨이 나오는 거죠. 계산은 여러분들 공학용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그 같은 값이나 ln 이런 값들은 전부 다 계산기에 다 있는 값이에요. 그리고 58번 문제 보시면 다음 중에서 가청 주파수의 범위로 알맞은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보기 중에서 가청 주파수의 값이 얼마가 되나요?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겠죠. 그래서 20에서 2만 헤르츠가 되니까 정답은 나번이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서 나번인데 헷갈리는 게 답번에 보면
여러분들 숫자가 똑같아. 근데 여러분들 그 나번 같은 경우에서는 단위가 HG를 우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해를츠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다음번에 보면 KHG를 킬로헤르츠라고 해요. 그래서 단위상에 우리는 헤르츠의 단위가 되니까 나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리고 59번 문제 보면 다음 인체의 청각기관 중에서 외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외위에 해당하는 것을 찾는데 먼저 여러분들 풀이해 보시면 중이와 내이 두 가지가 보기 중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이에 해당하는 것은 이관, 다시 말해서 유스타키오관이 해당이 되는 거고 내이에 해당하는 것은 와우각, 와우각이라는 것은 우리가 달팽이관을 뜻해요. 자, 그런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외위에 해당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외위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되는 거죠? 고막이 해당하는 거죠, 고막.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외위에 해당하는 것은 고막, 중위에 해당하는 것은 이관, 유스타키오관, 내위에 해당하는 것은 와우각, 달팽이관이 되겠죠. 그래서 시험에서는 외위에 해당하는 또는 중위에 해당하는, 내위에 해당하는 이렇게 다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같이 외위와 중위와 내위를 같이 기억을 해야지 여러분들이 수험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9번은 답만 외우지 말고 같이 좀 풀이를 같이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해 놓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60번 문제를 보시게 되면 1초당 10회 진동하는 파동의 파장이 5m이면 이 파동의 전파 속도는 몇 미터 per second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속도를 계산을 하는 거죠. 자, 전파 속도는 V가 됩니다. 그래서 전파 속도 V는 F 곱하기 람다. 여기서 F는 진동수입니다. 람다라는 것은 파동의 파장이 되겠죠. 자,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F라는 진동수의 값이 10회 per 초가 돼요. 10회 per 초. 그죠? 그래서 10회 per 초니까 10회 per 초가 F라는 진동수. 그리고 파동의 파장이 얼마가 되는 거죠? 5m. 그래서 5m를 곱하면 50m per second. 자, 그래서 60번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 출제가 많이 된다기보다는 뭐 가끔씩 나오는 문제지만은 간단한 문제고, 그리고 계산기 사용하는 것도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문제를 맞출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도 계속해서 문제를 풀어보셨어요. 자, 여러분들 문제를 이제 조금씩 풀고 있는데 풀어보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자, 우리가 이론에서 우리가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공부했던 게 적용이 되게 되면 상당히 여러분들이 공부를 지금 열심히 하시는 거고, 그리고 적용이 잘 되지 않으면 조금 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계산하는 문제는 지금 우리가 실제 관련도 문제를 풀이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업에 열중을 하시면, 그리고 제가 하는 내용을 복습을 계속 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따라갈 수 있으니까 이론 부분에서 배웠던 개념 정리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내용을 계속 제가 맞춰주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따로따로 공부가 되는 게 아니고 지검역에서는 하나의 형태로 합쳐줘야 되는, 그래서 개념 정리를 했던 내용들을 우리가 문제를 풀었을 때 빨리빨리 적용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공부를 같이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자, 오늘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